1992년 한중수교를 기점으로 대중화된 한류라는 용어는 이제 우리 산업의 핵심 전략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한류라는 표현은 시대 흐름에 따라 다소 달리 사용되기는 하지만 오늘날에는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언급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문화산업을 지칭하는 핵심 개념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경부터 한류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쓰였다고 해서 그 시기에 최초의 한류가 태동한 것은 아니라는 점. 실제로 한류라는 현상의 가장 이른 기원은 무려 1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며 그 주역은 바로 삼국시대의 비운의 왕국인 백제였습니다. 당시 백제는 중국으로부터 다양한 서적과 문물을 받아들여 유학과 불교를 백제 사회에 맞게 받아들여 발전시켰는데, 당시 일본국은 이제 막 국가로서의 틀을 잡기 시작했으므로 백제에 비해 기술도 문화도 상당히 뒤처져 있었는데요. 일본은 재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외국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기조를 세웠고 그 파트너로 백제를 선택합니다. 이에 백제는 일본과 공식 수교를 체결하고 수많은 기술자와 학자를 파견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왕인이라는 인물이 특히 중요합니다. 먼저 일본에 건너갔던 아지키의 추천을 받아 일본 왕실의 초청으로 입국한 왕인은 논어와 천자문을 들고 가 문자, 학문체계를 모르던 일본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훗날 일본에서 그를 일본 유학의 시조라고 칭할 정도로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왕인은 분명 백제인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왕인과 관련된 자료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고사기나 일본서기, 속일본기 등 일본 측 사료에서 더 활발히 등장하는, 요즘 말로 하자면 진정 최초의 한류 스타인 것이죠. 왕인은 일본에 한자를 전해주었을 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일본 문자의 원형인 가나 체계가 확립되는데 결정적 공헌을 했습니다. 또한 일본 전통 시가인 와카를 창시한 인물로도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의 업적을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로 보아 그를 역사상 중요한 인물로 기리는 것은 물론 신앙적 대상까지 격상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열도 곳곳에 왕인 신사가 세워지고 왕인 축제도 성대히 거행되고 있죠. 이처럼 걸출한 학자와 문화기술을 보유하던 백제는 그러나 660년 나당 연합군에 밀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패전으로 인해 왕과 상당수 귀족이 일본으로 망명하면서 국가적인 문헌과 유물도 대거 사라졌는데요. 사료에 의하면 백제는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문화, 기술 대국이었으나 구체적 자료가 부족해 현재로서는 추정만 가능한 처지입니다. 1993년 12월 12일까지는 말이죠.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2년 전 1993년 12월 23일 주요 일간지 일면 톱기사는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등 늘 일면을 차지해오던 단골 주제가 아닌 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기사가 일면 헤드라인을 장식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문화재가 발굴됐길래 일면을 차지했던 것일까요? 그로부터 8년 전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해 겨울 충남 부여군은 잃어버린 왕국 백제를 기린다는 취지로 능산리 고분군 전시관 건립을 시작했습니다. 한때 논으로 쓰이던 이 땅은 워낙에 물이 많이 고이는 편이어서 이를 빼내기 위해 배수로 공사도 함께 시작했죠. 그런데 배수로 공사 과정에서 연화문 와당, 즉 연꽃 무늬가 새겨진 수막새가 몇 점 발견됩니다. 이처럼 품격 높은 기와를 썼다면 분명 품격 높은 건물이 무너진 것이라 확신한 당국은 즉각 주변 논을 포함한 사유지 3000평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1993년 10월부터 본격적인 발굴 조사에 돌입합니다. 이 작업은 국립부여박물관이 담당했지만 배정 예산은 불과 2,800만원, 드넓은 논밭을 발굴 조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었죠. 당초 12월 5일까지 조사 허가가 났으나 박물관은 배짱을 부려 벌써 일주일도 넘게 허가받지 않은 지역까지 추가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문화재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 2,80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신광섭 당시 부여박물관장은 자신의 운을 내걸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한 수열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지됩니다. 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진흙이 가득 찬 구덩이를 종이컵으로 한 컵 한 컵 퍼내고 있었는데 어렴풋이 금빛이 비친 겁니다. 동물 문양이 언뜻 비쳤죠. 사자가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처의 광배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확인해보니 이는 무엇인가를 덮는 뚜껑이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유물임을 직감한 조사단은 즉각 야간 작업에 돌입했고 그 추운 엄동설한 한밤중에 맨손으로 차가운 진흙을 연신 퍼냈습니다. 지금은 야간에 발굴을 한다는 것, 심지어 엄동설 안에 맨손으로 진흙을 걷어내도록 작업을 지시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신관장은 자신이 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만약 이 상태로 하룻밤을 넘겼다가는 유물의 존재가 외부에 알려져 도굴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으니까요.
그렇게 위험을 감수한 끝에 세상의 빛을 본 유물이 바로 국보 백제 금동대학로입니다. 백제 문화의 진수 금동대학로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입니다. 출토된 대학로는 즉시 차에 실려 박물관으로 옮겨진 후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고 적신 면봉으로 이물질을 제거하자 탄성을 자아낼 정도로 대단한 자태를 뽐냈습니다. 높이 61.8cm에 무게 11.85kg, 몸체지름 19cm에 이르는 완벽한 외형을 갖춘 향로는 문양 하나하나마다 압도적인 예술성을 보여줬습니다. 신선이 보이는가 하면 코끼리가 있고 동자승이 보이는가 하면 도요새와 호랑이가 하나하나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죠. 향로는 향을 피울 때 사용하는 물건을 말합니다. 원래 이런 물건은 대부분 고온다습한 기후로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인도에서 크게 성행했는데 향을 피우는 의식이 단순히 냄새와 습기를 없애는 것뿐 아니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자신을 태워 다른 사람을 구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향로 자체는 인도 외에도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불교가 전래된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는데 백제 금동대학로가 특히나 독보적인 이유는 불교와 도교가 결합된 형태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우선 대학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뚜껑 부분에는 봉황이 여의주를 물고 힘차게 날아오르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고 받침대는 몸체를 받드는 용의 형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선계, 인간계, 저승계를 상징하는 다층적 요소들이 세밀히 배치되어 있죠. 뚜껑 꼭대기에 봉황은 목과 부리로 여의주를 품고 날개를 활짝 폈으며 몸체는 활짝 피어난 연꽃을 닮았고 받침대는 그 연꽃 밑부분을 입으로 문 채 하늘로 치솟듯 떠받는 한 마리의 용이 되었습니다. 봉황 가슴 상단에는 작은 구멍 2개가, 몸체에는 각각 5개씩 2단으로 배치된 구멍이 있어 연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했습니다. 이 중 7개의 구멍은 연기를 배출하고 나머지 5개는 외부 공기를 유입해 향이 잘 타도록 돕는 분명 과학적 설계가 반영됐습니다. 특히 도교에서 용은 음을, 봉황은 양을 상징하는데 이 향로 하나에 음양오행설을 심오하게 표현해냈죠. 총 74곳의 산과 봉우리, 6그루의 나무, 12곳의 바위, 산 사이를 흐르는 시냇물을 비롯 호랑이, 사슴, 코끼리, 원숭이 등 39마리 동물과 16명의 인물상, 꼭대기의 봉황, 받침대의 용까지 정교함과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갖췄기 때문에 괜히 이 향로가 동아시아 고대금속공예의 최고봉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21세기 최첨단 기술로 조각하려 해도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기술이 1400년 전 백제시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향로는 어떻게 1400년의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도 완벽히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 비결은 진흙입니다. 향로를 둘러싼 두터운 진흙층이 공기 유입을 차단해 진공 상태가 되었고 부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그리고 결정적 요인은 제작 기술에 있습니다. 백제 금동대학로는 구리 85%에 주석 15%를 합금해 형상을 만든 후 수은 아말감 도금법이라는 제작 기술을 썼습니다. 당대 백제 장인들은 수은과 금을 섞어 가열한 후 이를 헝겊으로 짜내 아말감을 추출한 후 향로 표면을 얇은 두께로 균일하게 도포했습니다. 이후 향로를 다시 가열하면 수은 성분은 증발하고 미세한 금 입자만 표면에 남아 밀착되는 기법입니다. 이러한 정교한 도금 공정만 보더라도 당시 백제가 지닌 과학기술적 역량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향로는 왜 백제시대 사찰이었던 땅속에서 발견된 것일까요? 1400년 전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백제는 663년 최종적으로 멸망했고 나당연합군의 공세는 의자왕 20년인 660년에 시작됐습니다. 당시 백제 왕릉을 지키던 스님들은 임금이 제사 때마다 향을 피우던 이 향로를 뺏기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또 전쟁은 곧 끝날 것이라 생각했지 이 전쟁으로 백제가 멸망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대향로를 물통 속에 숨기고 피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나당연합군이 이 사찰을 전부 불태웠으니 그대로 폭삭 무너져 1400년을 땅속에 묻힌 상태로 남게 된 겁니다. 사실 백제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백제가 멸망할 것을 예상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의자왕 시대의 백제는 워낙에 강성했기 때문에 신라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었는데 일례로 신라의 성 40여 개를 함락시키는 등 오히려 신라가 멸망할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오죽하면 당나라가 백제에게 만약 백제가 빼앗은 성을 신라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신라의 요청대로 백제와 결전을 벌일 것이라는 협박 편지를 보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말은 현실이 됐습니다. 백제는 이 협박 편지를 받은 이듬해까지 당나라에 조공을 보낸 후 사실상 국교를 단절시켰고 마침내 660년이 됐습니다.
나당 연합군과 엎치락뒤치락하던 백제는 일본과 연합해 최후의 일전을 치렀으나 패배했고 백제왕을 비롯 상당수가 일본으로 망명해 백제의 시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죠. 백제 금동대학로가 발굴된 후 국립중앙박물관은 역사상 최초로 오로지 백제 금동대학로 한 가지 유물만으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어마어마한 관람객이 몰렸었는데 아마 백제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잃어버린 왕국 백제는 많은 기록을 남기지 못했지만 종종 발굴되는 유물은 백제가 얼마나 선진국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한류의 뿌리와 정신이 그때 백제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 최초의 한류 백제, 앞으로 더 많은 발굴을 통해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부여에서 생산되는 특허받은 물 닥터코아 공구 언제 시작하냐며 여쭤오시는 분들 문의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번 주문에 실패한 분들이 저뿐 아니라 업체 측으로도 전화를 너무 많이 하시는 바람에 전화에 불이 날 지경입니다. 현재 공장 증설 막바지 작업 중이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제가 오히려 죄송한 마음입니다. 여러 댓글을 통해 알려드렸지만 세계 1위 병원 메이오 클리닉이 연구 중인 닥터코아는 6월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주위에 선물하고 싶은 분이나 생수 대신 드시고 싶은 분들의 문의는 원만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당뇨 때문에 너무 필요하다며 요청하시는 분들의 원망은 제가 사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생산된 분량에 한해 최대 15만원 할인이 적용된 공구 가격으로 오픈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진행 당시 이틀 만에 6차 예약 물량까지 전부 소진되는 바람에 마지막에 구매하신 분은 2개월 후에 받으셨습니다. 6월까지 기다리기 힘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고정 댓글로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약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액 역시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물은 생존과 건강의 핵심 요소인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물을 마시는지 잘 살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충남 부여에서 발견된 닥터코아는 좋은 물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원래 광산 개발을 위해 땅을 시추하던 과정에서 광물 대신 깨끗한 지하수가 발견됐는데 처음에는 그저 마셔도 되는 정도인지 확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세균이 한 마리도 없을 뿐 아니라 중금속이나 유해 화학물질도 검출되지 않았고 심지어 체내 세포로 물을 운반하는 단백질인 아쿠아포린의 투과성이 다른 물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죠. 연구는 미국 메이오 클리닉과 일본 연구진까지 참여해 SCI급 논문을 낼 정도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연구된 물이 중요할까요? 우리 몸의 세포들은 산소와 영양분을 원활히 공급받아야 하며 이를 담당하는 혈액과 조직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물속에 유해 성분이나 미세 플라스틱이 섞여 있다면 그대로 몸에 축적되어 다양한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죠. 현대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일주일에 약 5g씩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다는 보고도 있을 정도로 어떤 물을 마시느냐는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분 섭취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집니다. 4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고 지방 비율이 늘면서 체내 수분 함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며 60대 이상부터는 갈증 감각조차 둔해집니다. 이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만성 탈수를 겪을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따라서 목이 마르기 전에 의도적으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이 중요하고 이왕이면 연구된 물이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적혈구 수명인 120일을 기준으로 보면 약 3-4개월간 매일 좋은 물을 꾸준히 마실 경우 혈액이 바뀌고 세포 기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이 차근차근 재정비되면 여러 질환 예방이나 관리에 긍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죠. 결국 인간의 건강은 좋은 물을 얼마나 의식적으로 섭취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소중한 여러분 몸에 아무 물이나 채우시겠습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